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이죠. 이창희 회장이 세웠지만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세안그룹. 그리고 그 가족들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기업이 흥하고 망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 한국 재벌가의 어떤 가정 문제, 또 승계 구도, 그 안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어떤 비극 이런 것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삼성과 비운의 일가 세안그룹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그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겠죠.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장남 이맹희, 차남 이창희 회장을 건너뛰고 삼남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딱 지목하잖아요.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네. 그 배경에는 역시 1966년에 터졌던 사카린 밀수 사건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네. 삼성이 한국비료 공장 짓는 과정에서 사카린 원료를 건설자재인 것처럼 속여서 들여오려다 걸린 건데 네. 이게 당시에는 그냥 세금 포탈, 이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적인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국회에서 막 오물 투척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김두한 의원 사건 유명하죠. 결국 이병철 회장이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때 그 법적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 이창희 당시 상무였어요. 30대였죠. 네. 몇 달 복역하고 나오긴 했는데 이창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섭섭함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형은 그룹 경영에 나서고 아버지는 또 슬그머니 복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 희생양이라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럴 만도 하네요. 왜 나만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 네. 그리고 결국 1969년에서 70년 그 사이쯤에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그 왕자의 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사건이죠. 맞습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비리 혐의, 해외 재산 도피나 탈세 이런 내용들을 막 적어서 청와대에 투서를 넣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경영에서 완전히 퇴진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요.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한 거죠. 와, 이걸 알게 된 이병철 회장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죠.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미국으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한국 땅 밟지 마라. 이런 엄명까지 내렸다고 해요. 진짜 일주일 만에 쫓겨나다시피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때 공항에 어머니 박도일 여사가 배웅을 나왔는데 아들이 어쩌면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 하염없이 우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 사건 때문에 장남 이맹희 회장까지 아버지 눈밖에 나면서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분석도 있어요. 참 파장이 컸죠. 그렇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 거의 추방되다시피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좌절만 하지는 않았네요. 네, 오히려 현지 회사랑 합작을 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비디오 테이프 사업. 아, 이게 나중에 세안미디어의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삼성이라는 그늘을 벗어나서 강제로 홀로서기를 하게 된 셈인데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6년이 흘렸군요. 네, 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섰다고 해요. 그리고는 눈물로 사죄를 했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네, 과거 제 행동을 깊이 뉘우친다. 나이가 들어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다. 사업 때문에 잠시 온 거지 아버지 명을 어길 뜻은 없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바로 용서를 안 해줬다고요. 네, 반응이 아주 냉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창희 회장이 포기를 안 하고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대요. 매주요? 그렇게 3년을요? 네, 3년 동안. 정말 대단한 정성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병철 회장이 툭 한마디 던졌다는 그 유명한 일화. 창희야, 네가 계열사 사장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 수 있겠나? 이 말이요. 와, 이건 진짜 아니 창업주 아들이 자기가 월급 주던 사장들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모욕일 수도 있는 건데 당시 재벌 총수들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창희 회장이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사장들을 다 찾아다녔다고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사과합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받는 사장들은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게요. 이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병철 회장 마음이 좀 풀렸나 보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세안미디어에 자금 지원도 해주고 여러모로 좀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시험 통과 보상 같은 느낌이랄까요? 타이밍도 기가 막혔어요. 마침 그때 VCR이 막 보급되면서 비디오 테이프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맞아요. 카세트 테이프 만들던 기술이 있으니까 비디오 테이프 사업으로 세안미디어가 정말 날개를 단 거죠.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이제 좀 잘 풀리나 싶었는데. 인생이 참 그렇죠. 1988년에 충주에 있던 그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던 비디오 테이프 공장에 큰 불이 나요. 아, 맞다. 그 화재 사건. 네. 당시 돈으로 600억 원 이상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생산 능력의 거의 80%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회사가 휘청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때 좀 흥미로운 게 동생 이건희 회장이 복구를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일화가 전해지죠. 과거에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형이긴 하지만 어려울 땐 또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형제애가 있었던 거죠. 이런 도움 덕에 다시 일어서나 싶었는데 결국 이창희 회장 본인은 안타깝게도 1991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다가 58세,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형한테 치이고 동생한테 밀리고 뭔가 자기 역량을 제대로 펼쳐볼 기회도 없이 간 느낌이라 비운의 황태자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삶이었죠. 이창희 회장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경영권이 부인 이영자 씨랑 두 아들에게 넘어갔죠? 네, 특히 장남 이재관 씨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룹 부회장이 돼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이끌게 됩니다. 차남은 이재찬 씨고요. 이재관 부회장은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의욕적이었어요. 세안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세안이동통신 만들어서 그 삐삐 사업 있죠. 무선 호출기. 그것도 하고 물류회사 인수하고 건설회사 세우고 단기간에 막 사업을 엄청 벌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5년에 삼성으로부터 아버지 몫이었던 제일합승 지분 같은 걸 넘겨받잖아요. 네. 그걸로 기존 회사들이랑 합쳐서 계열사 8개짜리 세안그룹을 딱 출범시키죠. 그러면서 재계 서열 27위까지 올라갔다고요. 30대 그룹에 진입한 거네요. 네. 젊은 총수가 이끄는 신생그룹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재계에서도 주목을 많이 했죠. 거기다 장남은 동방그룹, 차남은 동아그룹 회장 딸이랑 결혼하면서 혼매까지. 겉보기에는 정말 탄탄대로였어요. 그랬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때 이미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는 거군요. 너무 빠른 확장이 문제였을까요? 정확합니다. 이게 몇 가지 좀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주력 사업,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시장이 이미 저물고 있었거든요. 아, CD 나오고 DVD 나오고 하면서. 그렇죠. 사양 산업인데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미래를 봐야 했는데 과거에 좀 머물렀던 거죠. 새로 벌인 사업들도 신통치 않았고요. 네. 쇼핑, 게임, 인터넷 이런 거 다 잘 안 됐고 건설 쪽도 그렇고 뭔가 핵심 역량이랑 상관없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게 좀 위험했어요. 그게 다 빚으로 돌아온 거군요. 부채가 2조 원이요? 네. 1998년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룹 전체 빚이 그 정도였다고 해요.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태.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터졌으니 이건 뭐 버틸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자금줄 마르고 금리 치솟고 부채 많은 기업들은 직격탄이었죠. 세안그룹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은 쳤던 것 같아요. 일본 도레이하고 합작법인 만들어서 외자 유치하고. 네. 주력 계열사 세안, 옛 제일합섬, 지분 절반 넘기고 5억 달러, 당시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이미 기운배를 세우기엔 좀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작은아버지 이건희 회장한테 손을 벌리게 된 거군요. 네. 범삼성가 차원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냉담했죠. 이때 관련해서 설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뭐 이건희 회장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삼성 내부 임직원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어려웠던 다른 친족 기업, 보광그룹을 먼저 돕느라 세안은 밀렸다는 설도 있고. 심지어는 삼성이 세안 사정을 아니까 제일 먼저 돈 빼갔다, 등을 돌렸다. 이런 좀 차가운 시각도 있고요. 뭐가 진실인지는 뭐 당사자들만 알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마지막 희망이었던 삼성의 지원이 없었다는 거고 네. 그러면서 세안그룹은 이제 버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결국 2000년에 워크아웃,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으로 들어간 거네요.
이재관 부회장이 사재도 300억 가까이 내놨다는데 네,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이미 늦었던 거죠. 당시 재계에서는 젊은 경영인의 경험 부족과 과욕이 부른 참사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었고요. 알짜 회사였던 세안메디어는 웅진에 팔리고 제일압섬은 일본 도레이에 넘어가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네요. 세안, 이러니 이름 자체가 사라진 거죠. 네, 삼성가에서 분가한 그룹 중에 유일하게 망한 기업, 이런 좀 불명예를 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룹 해체로 비극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재관 부회장은 그 이후에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되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뒤로는 거의 뭐 은둔 생활을 했다고요. 삼성가 모임에도 안 나오고. 네, 언론 노출도 극도로 피하고 2012년에 그 삼성과 상속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린 상속 문제 다 정리됐으니 어떤 소송도 안 할 거다. 이게 거의 마지막 공식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2년에 59세 나이로 갑자기 돌아가셨죠. 사인도 공개 안 됐고요. 네. 근데 빈소에는 CJ 신세계 쪽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특히 고모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하고 아들 정용진 부회장이 이틀 연속 와서 조문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혈육의 정은 남아 있었나 보네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차남 이재찬 씨 이야기죠. 아, 네. 이분은 그룹 해체 후에 개인 사업을 좀 하셨는데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생활고가 심해서 동네 가게 외상값도 못 갚을 정도였다고 하고 부인이 동아그룹 회장 따님이셨는데 별거 중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2010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46세였나요? 네, 46.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유서에는 그냥 힘들다 이 한마디만 있었다고 하죠. 경찰 관계자 말이 재벌가로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처지를 비관한 것 같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같은 아파트 주민들도 밤에 혼자 막 소리 지르고 힘들어 보였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삼성과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요. 이 형제가 그룹 해체 후에는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 100주년 행사 같은 가족 행사에도 거의 안 갔다고 하던데. 네. 범삼성가하고도 좀 거리를 두고 지냈던 것 같아요. 참, 화려했던 시작에 비하면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이죠.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형제 간의 운명, 그룹의 흥망, 성쇠, 그 이후 가족들의 비극까지 무슨 잘 짜인 드라마 대본 같아요. 파란만장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네요. 맞아요. 이 세안그룹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거대 기업 안에서 가족관계라는 게 도대체 뭔가? 또 성공과 실패라는 게 개인 능력만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운명 같은 게 있는 건지 그 안에서 개인이 겪는 고뇌나 성초는 또 얼마나 클지 이런 것들이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궁금하네요. 성공 뒤에 그 냉혹한 실패,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애증 같은 것들이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했던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말이 자꾸 생각나네요.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사업은 오래 해보니 성공 실패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사람 보는 건 여전히 반반의 확률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요. 참 의미심장하죠. 만약에 이 세안그룹 역사 속에서 그 중요한 순간들마다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랐다면 과연 이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